왜요? 왜 생판 남인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 온 중년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벽 2시 딸아이가 고열로 쓰러진 낯선 나라에서 이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 식구처럼 달려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효율과 시스템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온기 앞에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거대한 관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심상치 않은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낭 하나 달랑 맨 배낭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트렁크를 2~3개씩 끌고 아이들 손을 하나씩 붙잡은 서구권. 가족들이 줄을 이어 입국장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같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1년짜리 장기 체류 비자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박 팀장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은 슬그머니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란을 보니 의사, 엔지니어, 대학 교수, 변호사. 커리어만 보면 자기 나라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짐짝을 수북이 들고 낯선 한국 땅을 찾아온 것인지 처음에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광이세요?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살러 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하러 왔어요. 박 팀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멈칫했습니다. 가족을 구하러 한국에 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당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절박함과 기대가 동시에 담긴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박 팀장은 퇴근길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 먼 곳까지 오게 만든 것일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좋은 집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포기하고 온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 의아했습니다. 유럽의 반듯한 주택, 선진 의료 시스템, 수십 년 쌓아온 커리어. 그것들을 뒤로하고 한국에 온 이유가 뭘까요? 박 팀장은 그 답을 한동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슈미트는 독일 미넨에서 잘 나가는 기계공학 엔지니어였습니다. 나이 45에 안정된 직장, 넓은 집, 2아이, 사랑하는 아내. 겉으로 보면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녁 식탁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누군가와 실제로 대화한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밥은 먹지만 함께 먹는 게 아니었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각자의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작동하고 있는 걸까? 기계처럼 돌아가는 자신의 일상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삶. 독일이 자랑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부품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감정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기능만 남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 카타리나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여행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금세 다시 일상의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두 사람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타리나가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살아보기를 경험한 유럽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어놀고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안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서로 밥을 나눠 먹고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모르는 사람도 달려와 도와줬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카타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토마스도 처음에는 왜 아내가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걸.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은 세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왜 멀쩡한 삶을 버리고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가느냐고. 하지만 토마스는 처음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 이 삶이 멀쩡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확신 하나를 붙들고 가족 넷이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토마스는 벌써부터 뭔가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이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웃어줬습니다. 독일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라도 그런 미소를 짓는 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찾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아이가 넘어지자 옆에 있던 한국 할아버지가 냉큼 달려와 일으켜 세우고는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두 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토마스 가족이 처음 짐을 풀기로 한 곳은 인천공항 근처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화려한 서울 도심이 아니라 조금 투박하고 조금 시끄럽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고 부채를 든 할머니들이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골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 동네에 김정숙 씨의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변변치 않고 메뉴판도 손글씨로 된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나이 68배,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는 여장부였습니다. 말투는 거칠고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은 늘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토마스 가족이 처음 그 식당을 들어선 날 식당 안은 꽤나 소란스러웠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웃으며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식 질서에 익숙한 토마스에게는 그 소란함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반찬이 7가지씩 식탁에 깔리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된장찌개는 굉장히 강한 향을 풍겼습니다. 토마스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쌀밥을 젓가락으로 집으려는데 자꾸 흘렸습니다. 머쓱해진 그가 포크를 달라고 하려는 찰나 주방에서 걸어 나온 정숙 씨가 그의 밥그릇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두 말 없이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뜯어 밥 위에 척 올려줬습니다. 에이구, 키만 컸지 밥도 제대로 못 먹네. 이거 먹어봐, 보약이야.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휙 가버렸습니다.
토마스는 멍하니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남의 밥에 무언가를 올려준다는 것. 허락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누군가는 이걸 무례하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김치를 한 입 먹었을 때 새콤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이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카타리나는 남편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숙 씨의 투박한 손길,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챙겨주는 그 행동이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먹을 걸 더 얹어주고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배부른지 물어보던 그 손이 세상이 차갑고 바빠지면서 잃어버린 그 손길이 지구 반대편 한국의 작은 식당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토마스 가족은 거의 매일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정숙 씨가 아이들 이름을 외웠고 아이들은 밥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도 전혀 못했던 토마스의 큰딸 레나는 정숙 씨의 흉내를 내면서 아이고 이거 먹어봐요라는 말을 외웠습니다. 식당 안아저씨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고 레나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웃었습니다. 동네에 익숙해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텃밭에서 딴 상추를 들고 토마스네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아랫집 아저씨는 음식 쓰레기 버리는 법을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알려줬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토마스의 아들 루카와 어느새 골목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날이 왔습니다. 10살 막내딸 엠마가 갑자기 고열을 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새벽 1시, 토마스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몰랐고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한국어로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고 허둥지둥하는데 카타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이웃집이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이웃집 아주머니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하고는 곧장 전화를 들었습니다. 3분 후 아랫집 아저씨가 차키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5분 후에는 정숙 씨도 달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토마스 가족을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 복도에 함께 앉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엠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성 장염이었고 수액을 맞고 나서 한결 나아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병원을 나올 때 토마스는 함께 자리를 지켜준 이웃들을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반년도 채 알고 지내지 않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자기 잠을 포기하고 여기 서 있었습니다. 왜요? 토마스는 결국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생판 남인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통역받은 정숙 씨는 잠깐 멈칫하더니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이잖아요, 뭘. 당연히 도와야지. 당연하다는 그 말.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온 토마스에게는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낯선 나라의 새벽길 위에서 독일 남자는 한국의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토마스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깨달았다기보다 뭔가가 녹아내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안녕하세요를 배웠고 잘 주무셨어요를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받아주던 이웃들도 어느새 진심으로 반겨줬습니다. 그 변화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카타리나는 정숙 씨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에는 외국인이 김치를 어떻게 담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만 카타리나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누구보다 열성적인 선생님이 됐습니다. 고춧가루 양을 잴 때 이 정도라며 손으로 보여주는 그 감각. 젓갈의 냄새에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다가 완성된 김치를 맛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카타리나의 모습을 보며 정숙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레나는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고 어느새 한국어로 수다를 떠는 수준이 됐습니다. 루카는 동네 축구팀에 들어갔고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동네 어른들이 모두 나와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퇴원 후 완쾌되자마자 가장 먼저 정숙 씨의 식당으로 달려가 할머니, 나 다 나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정숙 씨는 에이구, 이 녀석이라며 엠마를 꽉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의 말을 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포옹에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토마스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동네 마실을 나가는 것만으로 하루가 충만해졌습니다.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웃과 저녁을 먹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골목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번역하기 어려워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고 의리도 아닙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인간적인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 그냥 같은 공간에서 밥을 나눠 먹고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스며드는 것. 토마스는 그것을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받았습니다. 6달이 지날 무렵 토마스는 동네 주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석에 앉아 눈치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돕는 봉사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토마스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반만 이해한 상태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서 청소하고 집 나르고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할머니는 어디서 온 총각이에요? 라고 물었고 토마스는 독일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멀리서 왔네.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말에 또 울 뻔했습니다. 9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토마스는 동네 청년의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이 45에 청년회라는 게 웃기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청년회는 나이보다는 동네에 대한 열정으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처럼 동네에 새로 온 외국인 가족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을 누군가의 온기가 어떻게 녹여줬는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의 만료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토마스는 박 팀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입국장에서 도장을 찍어줬던 그 팀장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을 구하러 왔다던 그 남자였구나. 그리고 지금 앞에 서 있는 토마스는 1년 전과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 그 눈빛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면 지금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여유가 흘렀습니다.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제 인생 40년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인생 40년보다 더 가치 있는 1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박 팀장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의 얼굴을 보면서도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퇴근 후 박 팀장은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같이 밥 먹자. 아내는 의아해하면서도 좋다고 했습니다. 박 팀장은 퇴근길에 동네 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의 독일 남자가 한국에서 찾은 것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숙 씨의 백반집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식당 안에는 이제 한국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토마스 가족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온 네덜란드 가족, 미국에서 온 노부부, 프랑스 청년도 단골이 됐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말은 거칠고 손은 투박하지만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는 그 손길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온 손님이든 오래된 단골이든 배가 고파 보이면 더 얹어주고 힘들어 보이면 국물을 더 떠줬습니다. 그게 정숙 씨의 방식이었고 그게 이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오늘도 열립니다. 짐을 잔뜩 든 외국인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박 팀장은 이제 그 눈빛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광하러 온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아온 눈빛. 지쳐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온 사람들의 눈빛. 그는 오늘도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엠마는 이제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구별이 안 될 만큼 한국어를 유창하게 씁니다. 루카는 동네 축구팀의 핵심 선수가 됐고 경기가 끝나면 동네 어른들이 삼겹살을 구워줍니다. 레나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타리나는 정숙 씨에게 배운 방식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토마스? 그는 이제 독일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 동네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매일 밥상 앞에서 나누는 안부,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히 달려가는 이웃, 이유 없이 챙겨주는 따뜻한 손.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세상의 누군가에게는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이 보물, 선진국의 그 어떤 시스템도 그 어떤 제도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어느 나라에선가 지쳐있는 가족이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서 카타리나가 그랬던 것처럼 화면 속의 영상을 보며 눈물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숙 씨의 백반집 밥상 위에 새벽 2시
병원 복도에서 함께 기다려준 이웃들 곁에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밥은 먹었어요? 라는 그 한마디에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공항이 보이고 골목이 보이고 정숙 씨의 식당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말은 달라도 웃음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라. 그 나라의 일상은 오늘도 그렇게 흐릅니다.